여러분은 지금 옆에서 잠들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숟가락 젓가락 개수부터 좋아하는 반찬, 잠버릇까지 모르는 게 없다고 자부하시나요?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묘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평생 꺼내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우물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현모양처로 살아온 아내를 떠나보낸 뒤 그 우물의 뚜껑을 열어버린 어느 60대 남편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힌다는 말조차 무색해지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뒤엉킨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이웃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서늘한 실화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68세 김철수 씨가 겪는 동네에서 소문난 애처가였습니다. 정년퇴 직후 아내 박 여사와 함께 등산을 다니고 텃밭을 가꾸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죠. 아내 박 여사는 그야말로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고 시부모님을 20년 넘게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며 철수 씨가 사업에 실패해 힘들어할 때도 식당 일을 하며 묵묵히 가정을 지켰던 조강지처였습니다. 철수 씨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났어.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말하곤 했죠. 당신이 나를 거둬줘서 고마운 거죠. 내가 더 잘할게요. 철수 씨는 그 말이 그저 겸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은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적어도 3개월 전 아내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병마는 잔인하게도 너무 빨리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손쓸 새도 없이 3개월 만에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 영정사진 앞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두고 어딜 가? 같이 가자며. 조문객들도 그런 철수 씨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장례 2일차 늦은 밤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조문객들의 발길도 뜸해질 무렵 장례식장 입구에 웬 낯선 청년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훤칠하지만 어딘가 그늘이 져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입구에서부터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아내의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지인이나 친척이 우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처절한 울음소리였죠. 철수 씨는 상주로서 그를 달래려 다가갔습니다. 저기, 누구신데 이렇게 슬피 우십니까? 혹시 집사람과 아는 사이입니까? 철수 씨가 어깨에 손을 올리자 청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청년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가면 어떡해? 철수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우리 부부 슬아에는 딸 하나뿐인데 엄마라니?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물으려던 찰나 청년은 황급히 입을 다물고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철수 씨가 뒤따라 나갔지만 그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죠. 철수 씨는 멍하니 빗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술에 취했나 보지. 아니면 다른 빈소랑 착각했거나. 그렇게 애써 넘기려 했지만 청년이 영정사진을 바라보던 그 애절한 눈빛은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철수 씨는 텅 빈 집안의 정막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흔적을 정리하며 마음을 추스르기로 했죠. 옷장을 열어 아내의 옷가지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이불 사이에 숨겨져 있던 낡은 반지꼬리 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아내가 아끼던 자개함이었는데 열어보니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를 찾을 수 없어 망치로 잠금 장치를 부수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배터리가 방전된 구형 2집 폴더폰 하나, 그리고 통장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매달 100만원, 150만원. 아내가 식당 일을 하며 그리고 철수 씨가 주는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돈이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누군가에게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은 강민우. 무려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치면 2억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강민우?
도대체 누구지? 내 친구 중에 강 씨가 있나? 아니면 처가 쪽 사람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급히 낡은 폴더폰의 충전기를 찾아 전원을 켰습니다. 다행히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문자 메시지 함을 열었습니다. 저장된 메시지는 단 한 사람, 민우와 주고받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고마워요. 힘들 텐데 미안해. 민우야, 밥 잘 챙겨 먹어라. 엄마는 괜찮다. 이번에 가게 보증금 모자란 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엄마, 그 남자한테는 안 들켰어? 조심해.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이 많네. 걱정 마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너만 잘 살면 엄마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 남자. 아내가 말하는 그 남자는 바로 철수 씨 자신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엄마라니? 강민우라는 놈이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내는 나 몰래 그 놈에게 돈을 대주고 있었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산 줄 알았던 아내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젊은 내연남을 아들처럼 부르며 스폰서 노릇을 했던 걸까요?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청년의 얼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영자,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천사 같은 척하더니 뒤로는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어? 철수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핸드폰에 저장된 민우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잠긴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 장례식장에서 울부짖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박영자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 내 아내와 무슨 사이입니까? 당장 만납시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체념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묘소가 있는 공원묘지 입구에서 뵙죠. 2시간 뒤 철수 씨는 공원묘지 근처 카페에서 그 청년을 마주했습니다. 낮에 보니 청년의 얼굴은 아내의 젊은 시절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생기는 눈가의 주름이나 인매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죠. 철수 씨는 직감했습니다. 내연남이 아니다. 핏줄이다. 청년은 철수 씨의 서슬 퍼런 눈빛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에는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 철수 씨는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내 아내가 내 엄마냐? 언제부터냐? 나랑 결혼하기 전이냐 후냐? 바른대로 말해. 청년 강민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쏟아져 나온 이야기는 철수 씨가 알고 있던 아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36년 전 아내 박 여사는 철수 씨를 만나기 전 시골에서 사랑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박 여사가 임신하자 무책임하게 도망쳐버렸고 보수적인 시골 마을에서 미혼모가 된 박 여사는 쫓겨나다시피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쪽방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혼자 힘으로 키울 수가 없어 결국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보육원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강민우 씨였습니다. 아이를 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식당 일을 전전하던 박 여사 우연히 손님으로 온 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철수 씨가 청혼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철수 씨의 집안은 엄격한 유교 집안이었고 흠 있는 며느리는 꿈도 꿀 수 없는 분위기였죠. 박 여사는 아이를 되찾아오고 싶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했고 결국 과거를 숨긴 채 철수 씨와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리셨지만 평생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강민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도 몰래 찾아오셔서 사탕을 쥐어주셨고 제가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왔을 때부터는 식당 설거지,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면서 번 돈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사업한다고 까불다가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어머니는 아저씨, 아니 아버지 몰래 적금을 깨서 제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죄는 내가 안고 가겠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없다. 내가 죽으면 그때 모든 걸 밝히고 용서를 빌겠다라고요. 철수 씨는 멍해졌습니다. 아내가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콩나물 갖가지 깎아가며 모았던 돈이 자신을 위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 버려진 아들에 대한 속죄의 돈이었다니. 철수 씨가 사업 실패로 힘들 때 아내가 건네줬던 돈, 그 돈 중 일부도 어쩌면 이 청년에게 가야 할 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35년을 한 이불 덮고 살았는데 나를 속이고 밖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유산이라도 달라는 거냐? 내 아내가 너한테 준 돈이 얼만데? 철수 씨가 쏘아붙이자 강민우 씨는 고개를 저으며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를 찾아와서 맡기신 편지입니다. 아저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아저씨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청년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90도로 인사를 한 뒤 카페를 나갔습니다.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내의 비뚤비뚤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네요. 그리고 당신은 아마 나를 많이 원망하고 있겠지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당신이 너무 좋아서 당신을 놓치기 싫어서 거짓말을 시작했는데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평생 당신 입과 귀를 막고 살았네요. 민우는 내 죄의 씨앗입니다. 어미로서 자식을 버린 죄,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을 속인 죄. 평생 그 죄책감 때문에 당신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당신 밥상에 따뜻한 밥 한 끼 더 올리는 게 내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나쁜 년이라고 욕해도 좋아요. 하지만 민우 그 아이는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부모 잘못 만나 고생만 한 불쌍한 아이예요. 당신에게 줬어야 할 사랑을 쪼개서 그 아이에게 줬던 나를 부디 저승에서라도 벌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의 아내 영자가. 편지 위로 철수 씨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편지지를 적시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배신감 때문에 화가 났는데 동시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아내는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한쪽에는 사랑하는 남편, 다른 한쪽에는 버려진 아들. 그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던 35년. 철수 씨가 당신은 천사야라고 칭찬할 때마다 아내가 짓던 그 슬픈 미소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미소가 아니라 죄인의 쓴웃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철수 씨를 속였지만 역설적으로 철수 씨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평화로운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서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무덤까지 가려 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모은 돈, 아내가 쓴 신경, 그 모든 것이 철수 씨에게서 훔친 것 같아 억울했지만 또 한편으론 그 여린 어깨로 두 남자의 인생을 지탱하려 했던 아내가 가엾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편지를 품에 안고 아내의 묘소로 올라갔습니다. 비겐 오후의 햇살이 비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차라리 말을 하지. 처음에 말을 했으면 내가 같이 욕을 하든 같이 키우든 했을 거 아니야. 왜 혼자서 그 짐을 다 지고 갔어? 내가 그렇게 못나 보였어? 내가 당신 과거 하나 못 덮어줄 놈으로 보였어? 소리쳐 물어봐도 대답 없는 비석만이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보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30년 전의 자신이라면 아내의 과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내는 그것을 알기에 철수 씨를 잃지 않기 위해 거짓말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것이었죠.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는 강민우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밥이나 한 끼 하자고 말이죠. 식당에 마주 앉은 두 남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철수 씨는 숟가락 위에 생선살을 발라 민우 씨 밥그릇에 얹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 엄마가 너 생선 좋아한다고 그랬던 것 같다.
사실 아내는 생선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밥상에 늘 생선이 올라왔던 건 아마도 철수 씨와 어딘가에 있을 아들을 생각하며 구웠던 것이겠죠. 민우 씨는 밥을 먹다 말고 펑펑 울었습니다. 철수 씨는 말없이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내 엄마 나쁜 여자다. 나한테 사기친 거다. 평생 용서는 못할 것 같다. 그런데 너는 죄 없다. 가끔, 아주 가끔은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 내 엄마 제사 때는 와서 절도하고. 철수 씨는 아내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밀려오는 배신감에 치를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남긴 낡은 일기장과 편지, 그리고 그녀를 꼭 닮은 청년의 눈물을 보며 인생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라는 씁쓸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35년의 결혼 생활, 그 밑바닥에 깔려있던 아내의 처절한 비밀. 그것은 배신이자 동시에 슬픈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혹시 너무 완벽해서 혹은 너무 조용해서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 건 아닐까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한 집에 살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타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타인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미운 정, 고운 정, 그리고 숨겨진 상처까지 덮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철수 씨는 오늘도 아내의 사진을 닦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다음 생에는 거짓말하지 말고 만나자. 그때는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말이죠. 죽은 아내의 이중생활. 그것은 막장 드라마 같은 스캔들이 아니라 한 여자가 지키고 싶었던 두 가지 사랑에 대한 슬픈 기록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철수 씨의 남은 생이 부디 분노보다는 이해와 연민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